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대망의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아니고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공존하는 개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찌 될 건가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아주 복잡 미묘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거에 한 표입니다. 다만 시기가 올해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이 얘기고, 만약에 올해 안 내리고 내후년이 된다면 그 하락폭의 데미지는 굉장히 클 겁니다. 올해 안전한 연착륙을 유도한다면 그나마 난 것이고, 자 아무튼 상당히 복잡 미묘한데 제가 약 한 40분 50분에서 2021 부동산 대전망에서 중요 아이템 10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버티는 게 이기는 것. 그래서 한간의 인터넷 등에 도는 얘기를 보면 존버 정신이라고 있어요. 존나게 버틴다. 그래서 존버 정신 이런 얘기가 도는데, 버티는 게 이기는 것, 과연 그럴 것인가? 버티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버티지 말고 생각과 행동과 투자의 패턴 모든 걸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과감하게 갈아타라, 바꿔 타야 돼요. 그러면 바꿔 탄다, 좋습니다. 어디서 뭘 어떻게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바꿔 타야 되는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로 접근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막 집값 오르니까 뭐 더 사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실수요자들은 어느 정도의 데미지에도 견딜 수 있지만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은 결국 최종적 수혜자는 국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실수요자 개념이라면 고유의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실수요자 패턴에 맞춰서 갈아타려면 어떤 템포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내기 전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가 만들어낸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일단은 뭐니 해도 지난 4년 동안 집값은 너무나 뛰었습니다. 아주 많이 뛰었죠. 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집권 초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차단하면서 공급이 억제되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필요한 지역에 정비 사업마저 차단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건축 등이 안 되면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공급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집값은 1차적으로 상승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3년 전, 4년 전부터 제가 강의하고 다니면서 집값이 오른다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공급을 적절하게 맞춰가면서 제도적 정비가 일어나면 이거는 먹혀요. 그러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도적 정비가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더 폭등을 갖고 와요. 자,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비타민을 타는 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이 예를 들어서 2,000원 한다면 이거를 제가 2만원에 팔 때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비가 와서 지금 갇혔어요. 그리고 고립된 상황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탈수 증상으로 일부 사람은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이 물을 제가 20만 원에 판다. 공급은 없고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죠. 이때는 누군가 20만 원에 사는 사람 나옵니다. 한 명만 나올까요? 아니죠. 다수가 나옵니다.
생필품은 수요 공급의 법칙을 어때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의 법칙은 수요가 가격이 오르면 어때요? 안 사고 가격이 내리면 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공급을 없애버리면 가격은 무한대로 치솟아요. 현 정부도 이런 수요 공급 법칙과 달리 시장 제어가 아니라 주택은 생필품 개념으로 본다면 공급량을 일정량 조절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게 갑니다. 집값이 뛴다. 공급을 억제해서 뛰니까 안 되겠다. 대출을 규제합니다. 대출을 규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LTV, 신, DTI, DSR 이런 얘기까지 뭐 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런 대출 규제는 어떤 결과 가져왔느냐?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대출을 조절하면 집값이 뛰지 않아요. 그러나 공급량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규제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공급을 억제했어요. 그리고 대출을 규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규 공급이 없으면 주택을 사야 되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사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기존 주택을 누군가 팔려고 내놔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입장, 집값은 뛰었어요. 6억짜리가 10억 됐다. 파니까 4억 남았다? 아니요. 양도세를 한 1억 5천, 2억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8억 5천에 대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살려니까 그만한 주택을 못 사요. 더 문제는 그래도 한 1억 5천 있으면 살 거 아닙니까? 더 보태서 좋습니다. 근데 이쪽 주택에 대출이 3억이 있었는데 저쪽 가니까 이제 대출이 안 돼요. 그럼 결국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할까요? 이사를 포기하고 매물을 내놓는 걸 포기해요. 그러면 시장에 아파트 한 단지 한 1000세대가 있는데 매물이 정상적으로 20, 30개씩 이렇게 나오던 것들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온다. 이 순간 집값은 더 뛰는 거죠. 환상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공급이 억제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는 웬만한 정책은 모든 걸 집값을 상승시켜요. 자, 그 다음은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니까 고가주택 매입이 차단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저가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9억 미만의 대출만 인정한다니까 9억 미만의 대출만 되니까 그 집들이 올라 이제 6억 미만 5억대 3억대가 또 오르죠. 그러니까 저가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전방위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여기다가 반응 2, 거주 이전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의 매각 그리고 신규주택 구입 불가, 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2차적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세금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이 세금 강화에 대한 얘기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2020 종부세 양도세 강화해가지고 70대책으로 해서 양도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가 이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차분히 생각해 볼게요. 2020년도에 이 한판 승부를 갖고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거는 집값 오르라고 부채질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정상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팔려고 하면 집값은 다 올랐어요. 팔려고 내놓으려고 보니까 양도세 뺏기고 그 돈 갖고 다른 거 못 산다면 어떻게든 무조건 또 어떻게 해요? 존버정신. 그래서 어떻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거래와 세금 때문에 못 파는 거고. 그러니까 좋다. 정부가 아니라 갖고 있어봐. 종부세를 강화합니다. 그럼 이런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서 니네 뭐 몇천씩 내봐 한번 견딜 수 있나 팔아봐.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중산층이 어떻게 무너지면서 빈곤층의 다량 생산을 야기하는 정책이에요. 보통 사람들 6천씩 3천씩 종부세 못 냅니다. 이들은 결국 이들이 집을 팔아야 되고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가진 자들이 사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집값이 좀 안정될 국면이 있다는 희망은 여기 있어요. 법인세를 강화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나올 때 일단 여기서 집값이 안정되지만 이 집값은 다시 한번 혼전의 양상을 띄워요. 공급이 있다면 이건 급격히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공급이 없다면 여기서 다시 뒤엉키죠. 그 상태 속에서 매물이 양도세 강화로 안 나오니까 정상적 이상 안 되고 물량이 없으니까 정상적 기존 주택의 매입에 대한 얘기도 차단이 됐고, 이거는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에너지의 발산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그러니까 K자에 대한 양극화가 나오죠. 위로 치솟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는 건 내리꽂힙니다. 결국은 중산층의 몰락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탈강남, 탈서울이 가속되고 탈경기가 가속될 겁니다. 경기권역은 지방으로 옮기는. 자, 이런 형태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현 부동산 정책에 다시 등장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포스트 코로나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에 건대 가서도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그래서 부동산적 측면에서는 공간은 통합되고 시간은 분산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넘어간다. 이 얘기가 얼버무려지면 또 새로운 질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공간은 통합된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각자 집이나 지금 교통수단 운전하면서도 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제 수업을 여기 하나의 공간에서 봤지만 지금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공간이 어때요?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통합된 형태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주고받고 있죠.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죠? 예, 21명이나 보고 있네요. 예. 자, 오늘 제가 정상적인 수업을 하려다가 그 진도는 곧 교재가 나오니까 새로운 교재를 손으로 딱 보여주면서 하려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한 번은 꼭 이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기획해서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있을 거예요. 왜? 뒤에 나오는 TTL에 있으니까. 자, 그럼 공간이 통합되는 거 21분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21명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그 다음 날에서 1년 동안 이 영상을 계속 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시간은 분산된다. 즉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대면의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면과 비대면이 나누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코로나는 대면을 이제 비대면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무시무시한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탄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년 살면 2년 연장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거 끝났을 때 현재 법규는 임대 기간 중에 일정 금액은 올릴 수 있지만 끝나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갱신 요구했을 때는 이것도 임대료 급등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임차인에게 시성이든 시세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 임대차 신고제 다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여러분 시장의 부정적 영향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들이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세를 안 나요. 세 놓으면 2년 4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은 저쪽 집에도 남편 살고 이쪽 집에 부인 사는 전입해놓고 집을 비워둡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입자들을 살면 실수주한테 파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급은 더 줄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과거 이 비슷한 게 한번 있었어요. 전두환 당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때 그 당시는 6개월 단위로 그냥 임대계약해서 만들 때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최소 단위가 2년 미만은 2년으로 본다. 이거 생기면서 집주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 지금 공급은 없어. 세를 내주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 이 말이 10개 중에 나 하나인데 들어올 애들은 5명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5명한테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야, 이 집이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2년 동안 니네 살아야 돼요. 2년 후에는 딱 추세를 보니까 200이거든. 200 내고 들어올 사람만 계약하러 와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없으니까 5명이 울며 겨자며 끼고 돈 있는 사람 1명만 얻고 나머지는 못 얻어요. 여러분, 이 현상은 임대료 폭등의 시발점이 돼요. 결국 기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몇 년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은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주인들이 세를 안 놓으려고 하니까 임차 주택들이 안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임료가 폭등하고 2년 플러스 2년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폭등하고 세를 안 놓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비워두려도 세를 안 놓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전세금이 폭등합니다. 하여튼 어디론간 분명히 가게 만들어요. 배가 산으로 보내는 것도 제주인데 배를 강으로 보내고 바다로 보내는 건 제주가 아니에요. 배는 당연히 그런데 이 배를 산으로 보낸다는 건 제주인데 그 제주는 분명히 많은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혼돈의 시장이에요. 이 혼돈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뭐하게 버틴다. 그게 아니라 뭐요? 다 갈아타라. 삼성의 이건희가 옛날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살아남으려면 현대가 대한민국 1위 기업이고 삼성이 2위였을 때, LG가 2위, 삼성이 3위였을 때 바꿔야 된다. 마누라랑 애 빼고 다 바꿔라. 결국 삼성은 국내 1위 기업으로 살아남았죠. 그러면 혼돈의 시장 다 버리고 갈아타라 할 때 이 2021년도에 새롭게 로딩되는 거 체인지 업그레이드 무슨 얘기입니까? 바꾸란 얘기입니다. 바꿀 때 다 바꿀 때 업시켜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롤러코스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롤러코스터 모습 신나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이 그림을 왜 넣냐면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문열 씨가 썼던 소설이에요. 제가 대학교 가던 해 그게 베스트셀러였고 그때 이문열 씨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소설책 읽고 뭐 이런 소설이 있나 생각도 했었는데 제목만은 기억이 나요. 오히려 저는 이문열 씨의 소설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소설이 참 좋았어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과 그 인간적인 해석을 해서 신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각도에서 어느 쪽에 존재 가치가 있는가 비중을 두는 소설이었는데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롤러코스터에서 추락 직전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들은 여기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롤러코스터에서 추락을 위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억지로 올리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들은 올라간 게 정상적 가격이 아니라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내용의 부수적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만든 허상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확장되기 시작할 때 또는 수요가 줄기 시작할 때 아파트 가격은 정점에 올라선 롤러코스터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가격의 하락점을 보기 시작할 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명심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공급을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여기서 우리가 관감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왜? 애들을 많이 안 낳아요. 하지만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 그들이 베이비붐 시대의 자산가들이어서 주택 수요에 계속적인 뒷받침을 했고 밑에 있는 애들이 돈이 없으면 내리꽂아 돈을 밀어서 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해줬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공식적 통계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2만 명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여기다 고령화 노령화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면 어느 순간 이게 잠재우지 않을 때 이런 코로나로 쌍불가를 될 때 고령층 우리나라 가장 많은 연령 분포대에 어떤 많은 수의 사망자 발생 시에는 공급이 억제돼도 수요자가 급격히 줄 때는 결국 집은 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값은 최종적 목표는 내려가기 위한 고공행진을 가고 있다. 만약 이게 올해부터 꺾인다면 덜 내려가는 거고
내년 내후년도 계속 올라간다면 이건 마치 롤러코스터 탈 때 올리는 게 엄청나게 높아지고 높아진 지에 도달했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추락하기 위한 전주곡이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의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가 뭘 어찌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 제기만 하면 강사가 아니죠. 자,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고 있죠? TTL이 나옵니다. TTL이 뭐냐? 자, 20살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20살, 20살, 2020년입니다. TTL이 무슨 뜻이냐? 자, 시장에 집중하라. TTL, 팁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라지, 굉장한 정보, 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TTL입니다. 시장에 집중하라. 그러면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TTL1, 여러분 첫 번째 팁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은 이제 신도시의 어떤 아파트 공급에 대한 걸 기다린다. 여기는 정부가 짓는 공공임대 아파트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외곽지고 아니면 이런 데는 주택의 수준이 떨어질 겁니다. 서민들이 글로 들어가면 일단 어쨌거나 저쨌거나 임차 수요가 줄 거고 이거는 집값 하락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건데 여러분 장기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것이 5년 뒤 10년 뒤에 활성화되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잃어버린 5년 동안 정상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달동네 판자촌이 있다면 이런 데 재개발 재건축이 간다. 장기적인 얘기지만 지금은 그거 기다리다가 잔치상 기다리다 굶어 죽기 딱 좋으니까 소정법,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들 단기적인 그런 투자의 흐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저밀도 주택에 대해서 발표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일주일 전에 만들었는데 오늘 발표했어요. 저밀도 지역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넓히는 용적률 상승제도 가져온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단독주택들이 있는 것들 몇 개 부셔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 공급을 넓히겠다는 얘기들이 이루어집니다. 당장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등이 이런 거를 매입하는 것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흐름, 움직임 이런 것들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팁이에요. 요 얘기를 여러분 잘 맞추면 상당한 수익 모델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투자할 때 출구 전략이 확정되어 있을 때는 굉장한 이득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죠. 굉장한 이득의 액수가 크다가 아니라 안전하고 내가 치밀하게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답을 보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투자 가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TTL2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는 매매가 아닌 경매로 투자하라. 저는 경매에 대해서 20년 이상에 대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우리 큰아들이 21살 됐는데 우리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경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매 일정 방식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급등시에 나타나는 가격의 이원화 현상이 있어요. 너무 올랐다. 근데 앞으로도 오를 건가 안 오를까 정확한 지침은 경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에 막 120, 130%의 낙찰을 받아요. 이규시에 보면 알겠지만 경매 감정가에 대한 특성, 감정가에 대한 얘기, 부동산 투자 감정가에 대한 얘기, 경매와 감정가 얘기를 하겠는데 2018년도 경매 물건이 지금 나왔다. 사건이 연기돼서 지금 나왔다면 2021년도에 이 감정가는 말도 안 되는 감정가에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기에는 이 낙찰 금액이 어떻게 해요? 감정가가 100%에 막 130, 140에 낙찰이 돼요. 30명, 50명 들어옵니다. 그러나 집값의 하락의 전조 증상의 인지는 경매에서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많이 치면 비가 옵니다. 전조 증상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일정 지진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막 생물들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엄청난 지진이 온다. 무슨 땅에서 냄새가 나고 일본에 대규모 쓰나미 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경매로 지금 투자하는 얘기를 나오는데
저 여기 있는 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2억 6,100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매매로 살려면 여기 가서 보면 2억 7, 8천 해요. 없어요 물건이.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경매가 2020년 10월 27일 날 2억 6천짜리가 2억 800까지 떨어졌는데 낙찰 금액이 2억 2천에 됐습니다. 약 낙찰가율을 따져볼 때 84%에 됐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지 아세요? 이 물건 하나의 특수한 관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얘기들이에요. 경매 여러분 1년 전, 2년 전까지는 경매가 나온 아파트가 있으면 30대 1, 50대 1이에요. 경매에서 아파트 3개만 딱 호명하고 끝나면 사람들 쫙 빠져서 아무도 없어요. 썰렁해요. 지금은 경매 아파트 들어갈 때 입찰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집값이 빠진다는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얘기해 볼게요. 매매로 내가 집을 사겠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집 사는 건 청약에 준한다. 그 얘기는 내가 디테일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완전 로또예요, 로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뺄게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의지를 갖고 했을 때 로또가 아니라 노력으로 뭔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경매입니다. 여러분 당분간 내 집 마련은 경매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TTL3. 여러분 상업지역에 가보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지역에 있어요. 이 뜻은 뭐였냐면 상업지역 내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상업지역 내 상가를 질 때 1, 2, 3층은 분양이 되고 인지도가 있지만 고층으로 갈수록 상가는 값이 떨어져요. 근데 거꾸로 주택은 1, 2, 3층은 값이 떨어지고 상가는 주택은 위에 층이 고층이 값이 있죠. 그럼 이걸 혼합시키자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주택법도 일정 숫자 이상의 주택을 질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법 없이도 건물을 짓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상업지역 말고 준공업지역에 집중하세요. 준공업지역이라는 공업적 내용과 주거적 상업적 기능이 혼합되는 게 준공업지역이죠. 서울특별시는 성수동이나 구로동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인 준공업지역이 있다면 이런 데는 위에 층은 주택을 지면서 밑에는 IT밸리 같은 걸 짓는 그런 혼합 건물이 나올 겁니다. 즉 상업적의 주상복합 아파트라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 IT밸리 아파트 뭐 이런 게 등장할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번에 민간합동, 민가관합동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오래된 준공업지역을 순환정비의 공모를 일정합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국토부가 정책 설명회를 하고 토지 소유자를 컨설팅해서 LH나 SH가 공모 신청 접수를 받고 3월 중순에 후보지 선정 심사에서 이 후보지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런 데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주 IT밸리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안양인데 안양에 있는 우리 사무실 저쪽 평촌에 보면 LS 산전자리가 개발된 IT밸리 단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게 이제 전용 일반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엔 이런 IT밸리를 밑에 짓고 위에는 뭘 짓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짓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아파트가 인기 있을 건가? 이거는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IT밸리 같은 데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유형의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형의 물건을 만들어요. 인터넷 온라인에 SNS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어플 같은 걸 만드는 업체들인데 이네들은 오다가 떨어지면 밤새서 일해야 돼요. 주말에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퇴근하는 거리가 멀을 때 이네들은 불평이 나와요. 왜? 차를 타고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면 늦게까지 야근하는 대중교통이 끊길 때 택시를 타고 간다면 엄청난 교통비용이 드는 거고 차를 타고 온다면 엄청난 주차비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근의 원룸 같은 데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같은 시가지 내에서 주말 부부를 합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데 평촌에 IT밸리에 근무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을 얻어서 지내 아예. 같은
이런 뭐 지방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고위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 수요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공업지역에 공장 그런 공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 위에는 아파트가 있다면 직주 근접의 모습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겁니다. IT밸리. 주 IT밸리 아파트 신다는 거 여러분 이런 중공업 지역에 투자를 집중시켜라. 아마 중공업 지역이 엄청난 근무 인원과 이들은 근무하면서 직주 근접에 절대적 수요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에 아파트, 이런 데 근처에 주택 가격이 오를 겁니다. 예전에는 상업지역 인근의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은 중공업지역 주변에 집값이 오를 겁니다. 자, 다음 TTL 4번입니다. 자, 여러분 TTL 4번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의 거주 인원이 늘 겁니다. 이 얘기는 주거지역 인구가 싹 녹지지역 간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녹지지역을 선호하는 주택 개발에 따른 수요가 많아질 거란 얘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용도지역이 있다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주상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어요.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자연녹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왜 그럼 이런 얘기를 갖느냐? 자연녹지 개념,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당내 도시용지 공급을 위하여 보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이거 읽어보면 자연녹지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개발하는 땅이야? 보존하는 땅이야? 다시 읽어볼까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럼 보존할 지역이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럼 제한적 개발이면 개발을 좀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 들잖아요. 여러분, 자연녹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서울 개발할 때 강남, 서초, 송파를 개발할 때 민간이 사개발을 해놓으니까 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할 때 굉장히 충돌이 났어요. 신발공장, 인형공장, 미신공장, 가발공장, 두부공장이 있는데 이거를 쫓아내니까 그냥 남서울 쪽에 살던 저속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보상에 충돌이 납니다. 그때 느낀 게 대규모 공개발을 하려면 민간의 사개발은 사전에 억제시켜야 된다. 미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사개발화가 있다면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만 이를 인정하라. 이 제도가 나오면서 등장한 게 자연녹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연녹지는 사개발은 막지만 공개발 후보지라는 개념이고 이런 데에서는 주택 정도 짓는 건 얼마든지 해줘요. 다만 100평이면 20평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주거지역보다는 녹지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요. 지금은 땅값도 주거지역에 땅이 있으면 녹지지역 땅보다 훨씬 비싸게 쳐주지만 이게 대등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나만의 공간을 원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주택에 대한 얘기에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수요자는 이제 떨어질 겁니다. 미국도 그래요. 아파트는 중산층이 살고 이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와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지역이라는 데가 저가로 사서 내가 마당 넓게 집을 져요. 주거지역은 100평을 사면 60평을 진다. 녹지지역은 100평을 사면 20평을 진다. 좋습니다. 그럼 주거지역이 비싸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녹지지역에 그런 땅을 싸게 사서 20평을 줘도 가성비는 녹지지역이 좋다는 얘기죠. 주거지역은 비싸니까. 그러면 이런 데 나만의 공간, 그들만의 리그의 형성, 이런 타운하우스의 조성, 이런 개념을 볼 때 앞으로 녹지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늘 겁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자가격리를 당해본 사람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당했고 B는 자기 집 단독주택에서 자가격리를 당했다. A는 문 밖에만 나오면 벌금이에요. 승강기 가서 버튼 눌렀다도 벌금 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마당에 나와서 좀 돌아다니고 해도 자가격리를 위반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 아파트 옆집에서 걸렸다. 굉장히 신경 쓰이죠. 단독주택은 옆집이 걸렸다. 전혀 문제 없죠. 왜? 웬만한 거리두기는 자연녹지. 100평의 땅에 20평 가운데 있으니까 옆집이 걸렸어도 우리 집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환풍기로 막 쏟아지기 전에 선풍기로 바람 불기 전에는 올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의 적은 중력이랍니다. 날개가 없어 가질 못해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거리두기 한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TTL4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런 저밀도의 개념으로 바뀐다. 인구유비 등으로 도심이 확진되면 어차피 자연 녹지지역이 있다면 개발 1순위가 돼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면 한적하니 끝난다가 아니라 어차피 도시의 팽창이 수직적인 게 아니라 이제 수평적 팽창에 대한 개념을 따지게 되면 녹지지역은 가장 먼저 시가지가 될 수도 있어서 투자 가치도 있는 땅이라고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TTL4를 했고 다음은 TTL5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거 이 얘기입니다. 역세권이 아닌 의료권에 주목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령화 시대와 노령화 시대가 있어요. 자, 고령화 시대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 50대다. 이거는 평균적 나이를 이르는데 갑자기 10년 후에 가보니까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 60대다. 이거는 고령화예요. 나이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노령화는 뭐냐? 생산적인 그런 활동 안 하는 인구 비율이 많을 때 이게 뭐다? 노령화예요. 늙어간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고령과 노령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점점 애들은 안 낳고 고령 인구 비율이 약 40%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2050년까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은 어른들을 위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워낙 귀하니까 애들을 위해 양보하고 어른들이 그냥 앉아서 편안히 있는 그런 사진,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는 옛날과 다르게 흐름이 바뀌어요. 옛날에 1만 부 시대에는 역세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2만 부 시대에는 공세권, 숲세권 이런 게 중요했고 3만 부 시대가 딱 넘어가면서 이제 좀 다른 각도의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이때 노령화 시대에 대한 수요 타겟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녹지지역 같은 거 보라고 한 건데 가장 금상첨에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병원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딱 안 좋은 증상이 있을 때 즉각적인 응급실 등에 대한 어시스트를 받지 못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돌아가시면 좋은데 목숨은 건졌지만 어떤 지체장애나 여러 가지의 불편한 점이 생길 때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어져요. 이때 응급실로 가는 시간이 3분대냐 5분대냐 10분대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노령화 사회는 의료권에 주목하라. 중요한 얘기죠. TTL6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GTX, KTX, SRT는 부동산을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란 것은 뭐냐? 움직이지 않는 걸 부동산이다. 이건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자동차도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은 그 소유가 누구 쪽에 있느냐 이걸 따질 때 공시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딱 보고 저건 저 사람 거 약속, 사회적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왜 제 거란 거 아시죠? 제가 차고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공시를 점유로 표시하는 건 이것마다 동산이에요. 그러면 저 밖에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기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기사가 점유하니까 저 차는 기사 거다? 아니죠. 자동차에 대해서 조수석 앞에 있는 시다방 서랍을 열어보면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고 등록증에 소유권이 이주왕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주왕이라는 사람의 공시된 내용으로 주인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공시의 법칙이에요. 이런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 것들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느냐? 일반적인 개념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이야. 토지 건물 같은 게. 하지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GTX 노선이 나오는데 GTX 노선 서울특별시에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다면 A, B, C 노선은 GTX 역세권인데
제가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리에 대한 개념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충북지부 중기업협회에서 20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충북지부에서 강의가 좋다고 좀 자주 와달라고 합니다. 그 충북에 어떤 토지 시장이 좋았나 봐요. 토지 시장이 좋으니까 토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1년에 한 2번만 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죠 해서 2번을 다니는데 대구 협회에 갈 때는 1년에 4번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부장 모임에서 충북 지부장과 대구 지부장이 서로 얘기를 했나 봐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쪽 이제 지부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이 서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서운하다. 왜 충북이 가깝고 고향도 대전이면 바로 옆인데 왜 이렇게 여기는 2번밖에 못 오고 대구는 4번씩이나 가느냐?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충북 지부는 너무 멀어서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광명역에서 청주 충북지부, 광명역에서 대구를 볼 때 대구가 더 멀죠. 하지만 광명역에서 동대구역은 딱 1시간 15분이면 도착해요. 그러나 광명역에서 충북지부 가려면 오송역까지 한 25분 가서 오송역에서 버스나 택시 타고 다시 1시간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거리가 더 먼 거죠. 이게 뭐냐? 교통거리예요. 여러분 이런 교통거리가 있다면 이게 교통거리를 단축시키는 것들이 지금 칠판에 여러분 보이는 3가지 단어입니다. SRT, GTX, KTX예요. 여러분 지금 집값이 뛰다 보니까 전국에 다 뛰는 이유가 옛날엔 1일 생활권이라고 우리 배웠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지금은 어떻게 해요? 1시간대 생활권이에요. 2시간을 넘지 않고 도착하는 그런 데들이죠. 그러면 이런 KTX와 SRT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청주보단 동대구가 서울에서 가깝다는 얘기 했잖아요. 얘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경기도권역 인서울,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GTX가 딱 생기게 되면 내용을 싹 뒤바꾸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보면 저쪽 동인천에서부터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갈 때 급행열차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간석 오거리역에서 서울 쪽 가는 열차를 타지 않고 인천 쪽 열차를 타고 가서 주안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주안역에서 급행을 타면 더 빨리 도착해요. 이게 뭘 뜻하느냐? 교통거리를 단축시킨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GTX가 서울 경기권에 딱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교통거리를 단축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서 지금 예를 들면 하나만 볼게요. 양재역에 대한 얘기를 보면 양재에서 지금 거리를 따져볼 때 이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왕이랑 금정역이 있다면 의왕이 양재가 가까워요. 북이항 같은 데는. 하지만 앞으로 금정역은 GTX 타면 딱 양재역까지 5분 내에 도착합니다. 누가 더 가까워요? 금정이 가까우죠. 여러분 GTX 역세권을 잘 봐야 돼요. 또 KTX, SRT 역세권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거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통거리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거리는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쪽에 있는 송탄산업단지에 있는 알카바 건전지 공장을 경매를 받고 운영할 때 거기 가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서울 급하게 갈 때 되면 운전하지 말고 지지역에 KTX 있나 보라고 해요. KTX는 그거 타고 바로 올라가면 바로 떨어지니까 SRT 떨어지고 KTX 떨어지니까. 그런데 얘기합니다. 저기요 KTX가 자주 없어요. 평택의 지지역은요 1시간 10분 뒤에 있대요. 그럼 운전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거리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자주 없다면 있긴 있지만 자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40분 기다렸다가 40분 타고 온다. 그럼 여기는 교통거리는 40분이지만 시간거리는 내가 지금부터 40분 되기까지 해서 80분이 걸리는 거죠. 이런 시간거리와 교통거리가 단축될 수 있는 공동주권에서는 의식거리가 바뀌어요. 여기 있는 이런 KTX들은 GTX들은
SRT는 시간거리, 교통거리를 바꿔서 의식거리를 바꿀 수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배차 시간이 좋은가, 또는 환승에 대한 흐름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역세권의 범위를 재정립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역세권은 500m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SRT, KTX 말고 GTX 역세권은 얼마까지 보느냐? 3km라고 봐요. 이유는 내가 3km, 그럼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15분 정도 가서 일반 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한참 타고 가려면 이거는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에요. 근데 SRT가 아니 GTX는 30km를 내가 딱 15분 정도, 20분 정도 타고 가서 GTX를 타자마자 강남까지 어떻게 5분 만에 도착한다. 이거는 이용도가 높죠. 그러면 이런 GTX 역세권은 달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일반 역세권과 GTX 역세권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세권들은 GTX 역세권에 얼마나 환승 조건이 좋은가 이걸 봐야 돼. 이제 그냥 그 역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들이 단기 시간을 압축하는 역세권이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인천 같은 데 보면 지하철 1호선에 급행이 있어요. 급행이 쓰는 지역들은 어떻게 역세권이 살아요. 근데 쓰지 않는 일반 역세권들은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을 가져올 겁니다. 자, 그 다음은 TTL 7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임대사업은 상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가를 투자한다. 이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상가의 시대는 끝났어요. 자, 시행사업 저도 해봤는데 분양에 본의 아닌 묵시적 사고가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야, 이렇게 하니까 먹히네. 근데 저 사람 저거 저런 말에 당하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런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미 10년 전부터 기울었는데 극장이요. 극장 들어왔다면 막 분양이 돼요. 예전에 우리 기억에 극장에 나 있으면 주말에 애들 영화 보면 밑에 바글바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극장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미도 입었지만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은 비대면에 익숙해져 있고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호환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극장의 수요는 떨어져요. 요즘은 집에 있는 TV도 뭐 가입돼 있으면 신규 영화도 그냥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끝났죠. 그러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은행이에요. 지금도 분양할 때 여기 은행 들어와서 이러면 대박 난리 나죠. 그러나 여러분 은행 같은 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은행 가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지금은 은행 가서 번호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옆에 있는 그 여경 청원경찰 분이 뭐 하시게 되죠? 이쪽 가세요. 그냥 가세요. 번호 한번 이렇게 합니다. 없어요. 은행 직원들도 옛날에 보면 막 손님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다 업무 봐요. 그들이 하는 건 뭐냐? 핸드폰 다 뭡니까? 폰뱅킹 다 돼요. 컴퓨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갈 일이 없어요. 세금도 은행 가서 안 냅니다. 지금은. 카드 가맹점 매출절표 끊는 거 은행 가서 안 합니다. 다 그냥 어떻게 해요? 온라인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은행 안 돼요. 은행 계속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행에 있는 것들도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상가 좋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가 가져온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 문화. 이런 배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여러분 상가 같은 데가 막 공실이 많이 나요. 당장 저도 답답합니다. 코로나 지겹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그립습니다. 정말 오프라인 시간에 여러분이랑 웃고 떠들고 강의하는 그때로 돌아가길 정말 간절히 바라요. 이건 카메라 보고 강의하는 게요. 같은 시간 강의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이 많으면 낯을 가립니다. 하여튼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편해요. 비대면 시대에 익숙해져 간다는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힘들었지만 이제 그냥 내가 편해요. 이렇게 혼자 하는 게. 그러면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이는 이런 컨셉은 안 맞아요. 그리고 그런 컨셉이 있는 데가 상권이 사는 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사 뭐 해야 돼?
바로 공장과 창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공장의 모습이 있고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공장과 창고가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일단은 공장은 컴백콜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서태지의 컴백홈이 있죠? 집으로 돌아와라. 지난 20년간 중국의 저가 노임을 보고 중국 나가고 중국에서 된통당하고 동남아로 나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왜? 얘기합니다. 베트남에 가서 골프복 만드는 대학원 후배가 있는데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황이님 나 이제 베트남 가서 아주 왕창 깨졌어요. 왜? 인건비 싸다며. 여기 인건비 3분의 1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는데 걔들은 어떻게 해요? 사정 없으면 놀고 1시간이랑 오늘 다 했다가 지들 또 놀고 밥 먹으러 나갔다 오늘 뭐 시간 됐어 나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하니까 8분의 1인데 2배는 더 비싼 거래 인건비가. 미치겠대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류가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수준의 인건비가 오르니까 컴백홈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한국에도 동남아 애들 많으니까 걔들 쓰는 게 더 편하대요. 거기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 9명이 동남아 사람 나 혼자가 있으면 괜히 분위기 압당하는데 여기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 동남아 노동자 몇 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9.11 테러했던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친미적 국가라서 들어왔었대요. 들어와서 이런 테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위장 취업을 했었는데 한국은 절대 이슬람 애들이 테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농장에 취직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시켜. 자고 일어나면 또 일시켜.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정탐하고 뭐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안 줘.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니강을 부리니까 술 먹이더니 두드려 패. 근데 얘들은 특수훈련 받아야 되니까 열 받으니까 어떻게 압도적으로 뺐겠죠. 그랬더니 그 시골 공장에 있는 주인이랑 직원들 한 5명이 얘들 2명한테 착살이 났어요. 근데 바로 전화하니까 경찰이 와서 추방시켰어요. 둘 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데서 테러해서 걸렸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한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FBI에서 이걸 조사하고 한국의 국정원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보냈는데 걔들 스스로가 그랬대요. 아우 한국은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와서 동남아 애들 저가의 노동력을 쓰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컴백 코리아가 들어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공장의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물어갔고 지금은 소량 생산의 소량 소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옛날처럼 LG 35리터 냉장고가 1000대씩 만들어서 막 팔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마트, 하이마트 가서 물건 막 탁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걸 찍으면 그 사람 턱 밑에서 2-3시간 내에 배송이 돼야 돼요. 대용적인 창고에 물건을 쌓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끝입니다. 쌓아놓으면 바로바로 나가요. 들어오면 나가기 바빠요.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아니라 이런 게 물류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컨슈머 주문 후 2시간이면 문 앞으로 배송한다. 그러니까 요즘 택배기사들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총알 배송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공장과 창고가 수요가 늘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 투자 어떤 수익 임대 모델을 원한다면 이런 공장과 창고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고가 유통센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돼 가죠. TTL 8번. 여러분 동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차로 간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비대면 시대 속에서 가볍게 움직이면서 주문 배달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배달 음식 먹다 보면 그 맛에 익숙해질 때 그 장사가 되죠. 여러분 동선에서
사람의 동선이 아닌 오토바이 동선을 고려하라. 요즘은 여러분 아는 전동 킥보드도 있죠.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는데 모든 배달은 이런 오토바이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시 큰 도로변, 입지변, 그 도로변 상권이 아니라 뒷골목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뒷골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딘가 배달할 때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다는 것을 꼭 고려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뒷골목 상권을 투자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을 보지 말고 얘가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 배달 동선이 참 좋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차는 못 다녀도 오토바이가 다니는 길이 있죠. 그런 데가 있는데 넓은 길이 있지만 계단이 있다, 이건 오토바이를 못 다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인덕원 삼성아파트의 측면부 출입구입니다. 지금 계단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지그재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 못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가를 산다면 과연 어디를 살 것인가? 입지가 계단 앞에가 좋다 하더라도 인동선은 맞지만 배달은 안 맞아요. 지금은 물론 이런 거라도 있는 게 낫죠, 없는 것보단. 그러나 사람들이 나왔다 들어간다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인동선이 아닌 오토바이, 인동선, 사람의 동선이 아닌 오토바이 동선이 확보되는 상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디테일 9번,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메시지 마지막 9, 악마의 숫자인가요? 예. 9, 9. 풍선은 터지기 직전이 가장 팽창된다.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오르는 지역들이 바람이 빠질 때 먼저 내린다. 예를 들면 김포 같은데 2020년 후반부에 막 오른 데들이 있어요. 풍선 효과로 올라서 오른 데들이 김포고, 그런데 만약에 이 바람이 안 빠지고 풍선이 계속 팽창된다면 결국 풍선은 터진다. 터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있는 비타민 음료를 얘기할 때 이게 2,000원짜리인데 20만 원까지도 오른다고 했죠.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이거밖에 없다, 사야 돼, 20만 원 주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조난당한 걸 알고 헬기가 지나가면서 물을 피트병에 잔뜩 넣어서 한 1,000개를 툭 떨어지고 왔다. 이 순간 요거는 빵원으로 떨어져요. 공급이 부족한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공급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량 공급에 대기가 되는 인접지가 빵 터질 겁니다. 계속 오르면 피슉 하고 바람이 빠지든 빵 터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엄청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경매 투자에 대한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의 풍선 효과 기억해 보시라고요. 버블7의 아파트 매매가 나오는데 이 자료는 언제 자료냐면 2006년도 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아파트 값이 무지하게 올랐다가 MB 정권이 들었으면서부터 공급을 넓혀요. 보금자리 주택 등을 통해서 넓힙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늘게 될 때 버블이 터진 후 9년이 지나도 전고점 회복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처음 얘기했던 롤러코스터의 모습을 이 도표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반부에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여러분 그림에 있는 초반부에 높게 올라가 있는 이 롤러코스터 모습이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이 이 정점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TTL 10번 마지막 얘기죠. 여러분, 앞으로 당장에 공급이 없어요. 다량 공급을 할 수 있는 대기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쟁 나면 정규군은 약 90%가 개전 즉시 3주 이내에 다 죽어요. 그러면 후방 부대와 예비군들이 전투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꽁 대신 닭이죠. 대기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닭이 봉황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무시 못하는 게, 전쟁이 나면 한국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한국을 건드린 나라에 대해서는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마치 보고 같아요. 보고. 왜냐하면 보고는 이길 수 없지만 나 먹으면 너도 죽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일본 놈 쪽발이, 중국 짱깨, 러시아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근데 이거의 배우는 뭐냐? 당장의 전국인이 아니라 남한 남자의 90% 이상이 총을 쏠 줄 안돼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전쟁이 막 발발되고 나면 육군 주력 부대가 막 끝까지 남아 있고 마지막 남은 병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는 저 나라랑 싸우면 나도 골로 가.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기조가 있었고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의 공급이 안 되던 시절이지만 민간 쪽에서 있었던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이 주택 공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 공급의 환지 방식이 앞으로 당장 올해부터 내년부터 그 다음 연도부터 수용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구획 정리하고 그런 조합들이 땅을 나눠 가진 요 지역들이 땅값이 무지하게 비싸게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당장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니까. 지금 정부가 나오는 공공임대주택들이 나오는 건 4년 5년 뒤인데 당장 1년 이내에 다량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지는 도시 근교에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 땅값 등은 엄청나게 오를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도 TTL10에 대한 얘기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근접된 확률을 가질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흐름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 TTL 내용 강의 마치겠습니다.